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첫 강의 날. 전 세계 최상위 1% 언어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단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졌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작은 나라의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완벽한 문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도대체 하버드 강의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문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언어학 박사과정 첫날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밀러, 28세 영국 출신 언어학자입니다. 문자학계의 신성이라 불리는 제가 하버드까지 오게 된 이유는 세계 문자 연구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틴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특히 영어 알파벳이 문명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옥스퍼드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저에게 하버드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를 깊이 연구해 최종적으로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자학계의 최고 석학인 윌리엄 하트먼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리웨이는 한자의 철학적 깊이를 자랑하는 자세가 보였고, 일본의 타카시는 가나 문자의 세련됨을 믿는 듯 했으며, 프랑스의 소피는 라틴 문자의 우아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얼굴들이었어요.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언어학계의 대가인 하트먼 교수의 첫 수업이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하트먼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학자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강단에 올라 우리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문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자를, 일본 학생은 가나를, 프랑스 학생은 라틴 문자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영어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하트먼 교수의 다음 발언은 강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0년 연구한 결과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작은 나라의 문자를 최고라고 한다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 라틴 문자가 최고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트먼 교수가 저를 지명했습니다. 교수님, 라틴 문자와 영어 알파벳이 아닌 작은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글이 왜 최고인지 증명해 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트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증명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오세요.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선언했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중국의 리웨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의 타카시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도 도전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반드시 꺾겠다고요. 영국인으로서의 자존심, 라틴 문자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언어학도로서의 학문적 호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고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한글이 실제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역사와 변천, 한자의 구조적 아름다움, 아랍 문자의 예술성, 산스크리트의 체계성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글과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 분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제 학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다음 수업부터 각국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리웨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한자의 역사적 깊이와 철학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동양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점, 한 글자가 의미와 소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상형 문자로서의 가치를 역설했어요. 리웨이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자는 분명 인류 문명의 보물과도 같은 문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트먼 교수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자를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중국의 문맹률은 어떻게 됩니까? 리웨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한 문자였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은 여전히 문제였고 이는 한자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죠. 결국 실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한글보다 뒤처진다는 하트먼 교수의 지적에 리웨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타카시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나 문자의 간결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일본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어요. 타카시의 발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가나는 정말 아름답고 세련된 문자였으니까요. 그러나 하트먼 교수는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나만으로 일본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왜 여전히 한자를 사용합니까? 타카시는 당황했습니다. 가나만으로는 일본어의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기 어렵고 여전히 한자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확장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한글보다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의 소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라틴 문자의 국제적 보편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 체계이며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내세웠어요. 소피의 발표는 제게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라틴 문자야말로 세계를 정복한 문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트먼 교수의 지적은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영어에서 도, 스루, 터프, 트로프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왜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죠? 소피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 특히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표음 정확성 측면에서 한글보다 뒤처진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글을 이길 문자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자 체계를 살펴보았지만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미국 원주민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였어요. 1821년 세코야라는 체로키인이 창제한 이 문자는 불과 3년 만에 부족 전체의 문맹률을 0%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자료를 더 찾아보니 체로키 문자로 인쇄된 신문까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모두 한 사람에 의해 창제되었고 보급 속도가 빨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체로키 문자가 더 빠르게 전체 부족에 보급된 것처럼 보였기에 이 점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체로키 문자가 외형적으로 한글과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 다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간결한 문자였죠. 체로키 문자로 한글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한글과의 비교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영국인으로서 서양 문명의 후예로서 자존심을 걸고 증명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1821년 세코야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12년간의 노력 끝에 86개의 음절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문자가 불과 3년 만에 체로키 부족 전체에 보급되어 문맹률이 거의 0%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체로키 부족이 자신들의 문자로 신문 체로키 피닉스를 발간했다는 사실, 성경 번역과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821년부터 1828년 사이 불과 7년 만에 이룬 문화적 성취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글은 백성들을 위해 창제되었고 세종대왕의 강력한 의지로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체로키 문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부족에 보급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체로키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리웨이, 일본의 타카시, 프랑스의 소피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능가하는 문자가 등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모두 뛰어난 문자입니다. 그러나 보급 속도와 문맹률 감소 측면에서 체로키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이 아닌 체로키 문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넘어서는 문자를 발견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하트먼 교수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문자를 지금 쓰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순간 강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과 여러 역사적 변천으로 인해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체로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약 1000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남북한과 해외 동포를 포함해 약 8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 문해율이 99.9%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살아있는 문자로서의 생명력은 한글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트먼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 한마디가 제 발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하트먼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했습니다. 문자의 우수성은 단순히 그 구조적 완성도나 초기 보급 속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아 사용되는지, 그 문자를 지켜온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트먼 교수는 한글을 지켜온 한국인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 양반 계층의 반대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성들과 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며 민족의 문화를 지켜내는 토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 사용을 철저히 금지당했습니다. 하트먼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이름조차 빼앗겼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조선 총독부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 기구 아래 놓였죠. 일본어만을 국어라 부르게 했고 한국어와 한글은 조선어라 낮춰 불렀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이 금지되었고 모든 수업은 일본어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는 1938년부터 시행된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신문과 잡지가 강제 폐간되었고 한글로 된 책은 불태워졌으며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야학이라는 한글 교육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모여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죠. 발각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트먼 교수는 당시 한글 학자들의 이야기로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한글 사전을 편찬하다가 발각되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한글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감옥에 갇혀서도 벽에 손톱으로 한글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한글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교수는 한글만으로 된 비밀 신문을 만들어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이야기,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도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정체성이었고 독립의 상징이었으며 끊어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자를 지킨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 민족의 혼을 지켜낸 것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저는 한 번도 제 문자, 제 언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영어는 항상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싸웠고 피를 흘렸으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한국인들은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글학회와 같은 단체들이 전국을 돌며 한글을 가르쳤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자율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한 민족이 치른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인 것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리웨이, 일본의 타카시, 프랑스의 소피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우수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지키기 위한 한국인들의 열정,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사례, 디지털 시대에도 빠르게 적응한 한글의 모습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1913년 조선어학회가 설립되어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어를 정했습니다. 이 학회의 회원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선어 사전을 만들었고 많은 회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날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국의 문자를 만든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나라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문화적 자산이자 자부심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인터넷 환경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할 때는 붓과 종이에 쓰기 편하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자 문화입니다. 한글은 그 점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트먼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하버드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은 승리였습니다. 하트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국의 문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학생들도 하나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리웨이는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여전히 자랑스러워했지만 문자의 생명력과 실용성 측면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타카시와 프랑스의 소피도 새로운 시각으로 문자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트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자국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학자로서 우리는 편견 없이 모든 문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반대하고 도전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한국학 과정에 등록했고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한글의 체계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놀랐습니다. 모음 역시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어린 백성이 글을 깨치고자 해도 한자가 어려워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자의 시작이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권력과 지배의 도구가 아닌 사랑과 소통의 도구로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특권층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하버드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동안 사방에 보이는 한글 간판과 광고들이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서울 생활은 문자학자로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한글을 입력하는 젊은이들, 지하철의 한글 안내문, 거리의 간판들까지 모두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래된 궁궐의 현판에 적힌 한글과 한자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10월 9일 한글날을 경험했습니다. 국가가 문자를 만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념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식을 보며 한국인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임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중 옆자리의 한국인이 제 화면을 보고 놀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인데 한글을 쓰시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인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하트먼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으며 세계가 배우는 문자.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이제 비교 언어학 분야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한글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페이지가 걸려 있습니다. 동료들이 그 의미를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입니다. 단순히 우수한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사랑과 지켜온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인류의 보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가장 빛나는 보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세계가 배우는 문자.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가 우리 한글이라니 뭉클하고 어깨뽕 들어가네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인임을 상기하시면서 어깨뽕 들어가는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